다섯 번째 맞는 국가 현안 대토론회를 이제 엽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질서 대전환기에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김현권 국회 미래연구원장님 그리고 국회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십니다. 국제무대의 제1선에서 글로벌 이슈를 관리해 오신 경륜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하태경 의원님,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홍영표 의원님, 오늘 토론을 해주실 김한정 의원님과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어진 탈냉전 질서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도 고도화되면서 국가 안보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사의 대전환기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몇 년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이며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환기를 맞아 우리 의회 외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고자 합니다. 미국 의원과 우리 의원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을 지키는 균형 외교도 절실합니다. 가치 외교와 실리 외교는 외교의 두 축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뒤편으로 실리의 끈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앨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의 중국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맹 외교에 집중하느라 생긴 공백을 의회가 메워야 합니다.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가 2인 3각으로 함께 움직이며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높여야 합니다. 외교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랑에 든 소가 되어서 휘파람을 불며 양쪽에 풀을 뜯어먹을 것인지 아니면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랑의 파도가 높을수록 목숨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계의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의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큰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 말씀 듣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좀 해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헤매고 있지만 우리 원로께서 국회가 좀 제대로 국가의 기틀을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들 알겠지만은 유엔과 WTO로 대표되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에 지금 맞닥뜨려 있고 여기서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이 시기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이런 토론회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나마 우리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난번 그 일본 오염수 문제, 한일 관계 개선 이런 문제에 있어도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어려운 선거제 개편
끝까지 힘을 내셔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옆에서 응원하고 박수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국회에 아무튼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자양분을 많이 주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중의원연맹 회장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토론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표 의장님, 김영주 부회장님을 비롯한 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복합 위기의 시대, 또 대격변의 시대, 이렇게 세계 정세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위기와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으로 상징되는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 인류 문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는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리고 양극화 심화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이런 전 지구적인 과제 앞에 지금 인류가 맞서 있습니다. 최근에 굿바이 G7, 헬로 G7이라는 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를 앞두고 G7 국가들이 이제는 G7이 아니고 G20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적대적인 이런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계의 새로운 패권 경쟁도 저는 새로운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브릭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지금 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의원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중의원연맹이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한 차원 더 높게 해서 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중 간의 외교 갈등,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 대사의 그런 망언,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8월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전인대에서 한중 의원, 한중 우호 소조라는 아주 실력 있는 20명의 전인대의 위원들로 그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인대에 있는 한중 우호 소조와 한중 의원 연맹이 빨리 만나서 새로운 한중 간의 관계의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세계 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그런 앞으로 우리 한국이 외교가 헤쳐나가야 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좋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의 전문가 석학들이 모이셔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제5회 국회가 개최한 국가 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국제 정치와 경제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우리의 노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단절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는 미중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그중에 아주 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리고 미중 간의 대립으로 그동안 그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왔던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 또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서클이 크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중국을 디리스킹하기 위해서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공급망 구축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소위 알테이샤, 올터너티브 에이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최근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중국 대안에 제시를 해서 좀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미국이 인도의 모디 총리를 지난 6월 21일 워싱턴에 초청해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 다음 날 베트남을 방문해서 한 베트남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제 소위 그 경제안보라는 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느 한 나라에 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그 명예위원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의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그 경제 안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수입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입의 안정화, 다양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는 하는 이러한 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국회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전국 인민 대표 회의, 미국에서는 컨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은 입법 예산 심의, 정부 감시 견제 등 대체로 공통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삼권 분립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교는 뭐 말씀드릴 것 없이 초당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당, 여당, 야당 있을 수 없고 국가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나 의회가 반드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도 또 현실입니다. 저는 행정부에만 쭉 있었습니다만은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그 남보다 더 깊게 그 이해를 합니다. 제가 저 장관으로 있을 때 외통이나 국회 보내서 많은 그 질책을 받고 그러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화도 나지만은 국회 정문을 나갈 때는 마음이 웬일인지 그 가벼워집니다. 아, 그래도 국회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행정부를 좀 잘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 끌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초당파적으로 외교를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고 이를 해외까지 이슈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수결로 정해서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거기에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0%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AEA는 유엔 산하의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유엔 하에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 제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만 제 밑에 있는 사무국 전적으로 제 소관이고 그다음에 직속 기구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유니세프라든가 UNDP라든가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건 직속 기구로서 제가 기관장 차석까지 임명을 하고 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갑니다. 그러나 예산은 국회에서 나갑니다. 유엔에서 나가죠. 그 외에 전문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기구의 수장은 회원국들이 유엔 사무총장 뽑듯이 뽑습니다. 전부 다 투표로. 그러니까 아주 독자적인 기구다. 그러나 독자적인 것만을 강조할 수 없으니까 소위 그 CEB라는 것이 Chief Executive Board. 그러니까 이 기관장 그 회의라는 걸 해서 제가 의장입니다. 제가 의장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래서 1년에 꼭 2차례씩. 그러니까 각 기관이 다르니까 유엔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이란 그 결정을 하는 걸 봄, 가을 2차례씩 꼭 하고 있다. IAEA도 거기 틀림없이 매번 참석해 왔고 지금 오시아에 있는 제3 유엔 본부에 IAEA가 위치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곤란을 겪었다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건 참으로 무책임하고 참 그 위험한 이야기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그 시민사회를 참 이렇게 참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 우리 시민사회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 대국인 한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제 자신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봉변을 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일찍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을 해줘서 당시 좀 그 곤경에 처했다, 좀 곤란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저희가 한국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확히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저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 오신 거를 제가 늦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국회에서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아서 그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함께 토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되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향해 가야 된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국익만을 쫓으면 추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국익을 버리고 가치만을 추구하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가치 기반의 동맹관계에 있으며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이웃 친선 국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위치에서 미중 간의 관계를 잘 조정하면서 화해의 기초를 만들고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동양적 지혜가 잘 발휘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입 취약성이 극도로 취약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보다 다양하고 안정된 경제 안보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 품목에서는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의 초격차가 있으면 우리의 경제 안보도 매우 강해질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또 대토론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양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위기감입니다. 또 그 위기감도 굉장히 복합적 위기감이고 암담한 위기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기 편집증에 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20세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20세기 전반기는 1, 2차 양차 세계대전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일 간에는 태평양 전쟁을 겪었고 한국 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전을 양상을 띈 전쟁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미중 양체제에서 핵 대결을 전제한 그런 긴장 속에서도 20세기 후반은 의외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는 일종의 역설적 평화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냉전의 해체가 가져온 우리 전 세계에 대한 희망적 기대감도 팽배해졌습니다. 팬데믹을 거쳐서 우리 인류 사회가 겪었던 고통과 혼란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팬데믹,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는 국제적 협력,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세계는 저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위기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첩적인 강조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역사 발전에 대한 국제 협력의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공존의 가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욱더 공유해 나가면서 공존의 솔루션을 내야 된다 하는 목표 속에서 우리도 외교적 전략을 짜고 국가 발전 전략을 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외교 안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교 안보 아젠다가 중요하고 거의 절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생존한 안보와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보의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 위태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전후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난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보도 지켜내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도 성취한 이 삼관왕적인 우리 성취감도 있었다, 우리 성과도 있었다는 데 대한 자긍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긍심이 앞으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보장받을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전략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생존 전략이고 성장 전략이고 성공 전략이기 때문에 초당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전략은 본질적으로 속성상 중장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런 논의, 초당적 국가 전략 논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 상임위 구조는 국회 하나의 상임위가 한 개 내지는 소관 부처를 상대하는 일종의 1대1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견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 내지는 상대적으로 분절된 상임위 체제도는 통합적이고 총합적이고 또 포괄적인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위는 한시적입니다. 또 활동은 제약적입니다. 입법권도 부여되지 않는 특위가 많습니다. 특위위원들로 저도 특위 지금 첨단 전략산업 특위에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특위에도 참여를 했지만 활동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기존의 상임위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한적 특위 체제로서는 효과적인 논의를 담아낼 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 전략 특위, 국가 전략 특위는 상설화해서 지금 예결위와 윤리위가 있는데요. 좀 상설하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국제관계 전문가들, 최고의 우리 권위자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국제정세의 본질과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듣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국회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커뮤니티가 복원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캠프로 가서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 사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많은 분들이 캠프로 가서 또 그 캠프로 이제 끌어들인 뭐 정치적 유인들이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무엇보다 그런 초당파적인 외교적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릇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한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오늘 세계 질서에 대해 전한 게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하기 전에 국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그걸 종종 인용하셨습니다. Domestic policy can only defeat us, but foreign policy can kill us라 그랬습니다.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은 정당이 책임지면 되고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되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번역 버전이었습니다. 집단지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후쿠시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태평양에 있습니다. 우리 동해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해류가 돌아서 제일 먼저 갈 곳이 알래스카고 캐나다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미국, 캐나다가 먼저 바짝 맞설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캐나다하고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설득해보자. 일본이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그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초당파적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면은 저는 우리 정당의 위기는 외교 안보에 대한
시대적 그 추이를 따라가는 능력의 지금 결핍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정치는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의 인식은 한 80년대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대의 인식 또는 우리가 읽었던 책들 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좀 불행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선입견과 확정 편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논란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싸웁니다. 정체는 세계 정세와 지금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우리끼리만 맹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한중 교육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정부가 뭘 잘못해서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정말 무역 통계를 10년 동안 살펴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미 예시한 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FTA 담화문을 발표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한미 FTA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언젠가는 한중 FTA를 해야 되고 그때 한중과 교역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한미 FTA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의 수입 대체를 완료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반도체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싱싱한 해산물 이런 것밖에 모를지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경쟁력인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와도 우리는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아주 대등한 그런 발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 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어긋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 착시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 내에서 공론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외교 지평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외교부 장관 때 제가 한호 수교 50주년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던 이야기가 호주도 안미 경중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거칠게 이제 붙게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중 간의 저 거친 격돌을 막아보자 했던 것이 이제 미들 파워 디플로머시고 그래서 우리가 믹타 국회의장 회의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노력들을 좀 의원에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놓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속 가능한 외교 채널입니다. 정부는 바뀌고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종종 다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병석 의장님 잘 아시지만 한일 의원연맹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빠져도 사실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중요한 초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가보니까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그다음에 하원 인태소 위원장, 요즘은 아태소위를 인태소위로 바꿨습니다. 그 위원장 영킴 모두 1962년생이고 참 잘 알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국회가 지속적으로 해야겠는데 이건 국회의원들만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우선에 전문적으로 이 급격한 이 법률 입법의 변화 또 국제 경제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를 우리 지역구에 몰두해야 되는 국회는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겠다. 미래연구원하고 우리 입법조사처도 있지만 특별히 의원 외교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한미 의원 외교를 위해서는 한미 의회 교류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원들이 갑자기 본회의 회기를 마치고 의원 외교에 나섰을 때 그걸 지속 가능하게 또 내실 있게 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대목에 관련해서는 저희 김한징 의원과 제가 지난 연말에 바로 IRA 법안 때 국회 산중위원으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헐적이고 정말 그때 임박해서 가서 큰 시주를 못 얻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 미 하원들을 두루 만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궁금함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활동들이 상시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미 의회를 자주 방문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해서 상시적인 채널을 유지해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의회 네트워크를 확충해야겠고 이 의회 네트워크가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은 불가능하니까 우리 국회 내에서 좀 상설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구, 연구 조직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교수님들 또 외교안보 출신 전문가들이 국회 여러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하는 국회보다는 일하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밥 셰플리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의회는 그들이지 그것이 아니다. Congress is a they, not an it.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사실 저희 그 21대 국회 초반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그때가 마침 또 팬데믹이 겹쳤던 때여서 잘 추진이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8월 달에 대토론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너무 심해져서 취소하게 됐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하는 의원은 뭐냐면 의원 개개인 차원에서 이 기업 정책 기업가형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분들께서 본인의 그 일을 생각하실 때 내가 기업가다, 앙트러프리너다라고 생각하셔서 법안을 바라보는 인식을 처음에 만드는 이 법안을 상품이라고 보시는 거죠. 상품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잘 홍보하고 상품을 잘 판매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업가형 이 정책 의원이 하실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국회에 미스터 쓴소리는 굉장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시각을 달리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 의정 생활에 대한 어떤 초점을 특정 이슈에 대한 기업가형 의원이 되겠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 미스터 한일 관계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에 미스터 방역 필요하고요. 우리 국회에 미스터만 하면 좀 섭섭하실 테니까 미스 연금 개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 분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전문성을 키우시고 전문가들과 늘 논쟁하시고 언론과 그 교통하시고 소통하셔서 그 의원 개개인 여러분들이 레퓨테이션을 쌓아가는 그래서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의원이 만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범주를 좁혀보는 거는 정책 청문회를 굉장히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생각에 청문회 하면 늘 인사청문회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 뭐 위장이 어떻고 학력 위조가 어떻고 군대를 갔냐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국 의회를 공부해 보면 미국 의회 상원 하원 가릴 것 없이 정책 청문회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정책 청문회에서 의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누구를 불러서 정책 청문회를 주로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부의 국장, 과장, 장관 불러서 힐난하고 따져 묻고 하는 것은 정쟁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미국 의회에서 하는 정책 청문회는 전문가들을 많이 부릅니다. 관련 이슈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원 여러분들이 숙제를 미리 해오시고 숙제해온 걸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뭐 국회 방송이 됐든 뭐 KBS가 됐든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양극화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국회가 정말 공론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담론을 펼치고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으로 소비할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 이데올로기를 이게 구매해서 내가 정치 체제에 도입하겠다는 생각 그런 국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가치와 이념의 전쟁의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군사 블록의 문제도 중국과 이 군사적으로 블록화해서 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동맹 국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라는 것들이 한국에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 너무나 긴밀해져서 일종의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중 간의 무역 규모가 7,600억 달러, 중국 통계로는요. 미국 통계로도 약 7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의 공급망 디커플링,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 결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상품 교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이런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디리스킹 논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중국이 미국에 상품 수출을 안 하는데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만 어디에서부터 수입을 하느냐면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로부터 아시아 국가의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밸류 체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중국 상품이 수출되지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 다원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외교 정책의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듭니다. 우리가 어떤 진영에 편승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외교적인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정책 선택의 운신의 폭들도 매우 제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회가 사실 저는 조금 이제 관찰자적인 국회를 보게 되면 여야의 정책의 진자의 폭이 너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좌에서 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몰 비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면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몰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국회가 프레임을 극복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은 정말 용기의 영역이고 지혜의 영역이고요. 국회의 핵심은 예술가들인데요. 차이를 다루는 예술입니다. 전부 다 정말 아름답고 국회의원들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데요. 이게 핵심은 결국 차이를 다룰 줄 아는 예술의 영역인데 그 지혜가 발휘되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회 한중의원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는데요. 한중관계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한중일 정상회담 그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중국에서 나오는 아주 고위급 관료가 수교 이후 최악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섬뜩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드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계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반기문 총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 모멘텀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중 의원 연맹이 정부 외교를 해석하는 투쟁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중 의원 연맹은 앞으로 미래 어젠다를 기획하는 것, AI 표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고, 스마트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저출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고 쌍방향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그 어젠다를 조금 기획을 해야 장기적인 형태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가시고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아쉬운 것은 국회다움의 의원에게 기획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 브랜드구나. 이 국회만이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분산되어 보이고 이슈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브랜드 외교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국 외교의 대부분의 주요 과제들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대외적인 스탠스 관련해서 미중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공급망이라든지 핵심 관물처라든지 우리의 그 수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적으로 저는 이 중국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으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에
굉장히 이 생각이 다르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내 정치적인 분열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이 외교 전략 차원에서는 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초당적 대중국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그 이 한중 관계,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한중 관계에서 어떤 정권이 들었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거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아시아 내에서는 적어도 가장 그 지배적인 국가로 떠오른 중국과 가장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과 비슷한 처지가 이제 베트남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외교의 최대의 과제는 이런 그 미국에 거의 필적할 만한 강대국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저는 그 우리의 최선은 중국에 적대적인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잘 지내는 게 가장 맥시멈 외교안보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중국한테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중국이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존엄을 무시하지 않고 한국을 존중하도록 한국이 중요하다. 한국에게 뭔가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있다든지 뭐 역량이 있다든지 한국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그걸 확보를 해야지만이 저는 중국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한국의 제일 중요한 과제고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 중장기적으로 외교안보적인 목표는 중국이라고 하는 구조적 상수와 관련돼서 어떻게 외교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가. 지금 국내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 한 가지 말씀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도 여전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지금 세계 10위고 호주의 그 유력 그 외교안보 연구소 로이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년 그 아시아 국력 지수 아시안 파워 인덱스 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한국이 아시아 26개국 중에 7위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세부적인 한국의 외교적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외교의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역량, 종합 국력은 7위인데 다자 차원의 외교적인 역량은 14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글로벌 차원의 한국의 정책적 리더십 10위, 그 다음에 국가 외교 목표,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비전이나 지도력 차원에서 한국은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 하드웨어는 지금 아시아에서 7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외교력, 아까 전에 김지표 의장님이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교력은 한창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그 이 미중 사이에서 끼인 국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계속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건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갈 방향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전쟁이 불붙은 상태입니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에 걸쳐서이기는 하지만 유럽에만 1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특정 산업이나 아니면 그 개별 기업들이 나서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미국, 일본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나라들이 엄청난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과 보조금과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도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외교안보를 오래 했지만 이 부분들을 들여다 보려고 하니 아직도 부처로만 보면 산자부, 그러니까 외교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도 산업이나 통상을 보시는 분들과 외교안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지가 않고 약간 따로 노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보실 때 아직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K칩스법을 이제 국회에서 만드시고 논의를 하실 때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마무리가 됐던 걸로서 기억을 하는데요. 한때 논의의 과정에서 나왔던 뭐 수도권 특혜 아니냐, 뭐 특정 기업 특혜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우리가 대만의 TSMC를 얘기할 때 특정 기업에 몰아준다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 미국의 인텔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사 보셨겠지만 수온이나 도요타나 이런 8개 기업들이 모여서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일본은 그 내각제여서이기도 하지만 그 지원에 지금 의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무슨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하고 자민당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국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신흥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국익과 관련해서 정말 철저하게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기존의 외교 안보 차원에서 우리 외교는 지금 북한, 뭐 한미, 한일 이런 거에만 너무 약간 매몰돼 있다는 느낌인데 그런 지역적인 그리고 양자적인 내용을 떠나서 좀 더 미래적인 차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회의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입법으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의제가 됐든 아니면 국가적 어떤 경쟁이 됐든 이런 걸 입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조금 더 넓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사를 보고 또 제가 지금 있는 논설실에서는 관련해서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요구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점도 조금 염두를 두시고 움직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